정치는 팀킴. 네, 정치는 팀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김 씨를 모셨습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관을 물어보고 싶은 욕구가 막 드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왜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디예요? 본관? 김혜김 씨입니다. 그 흔한. 예, 저도 마찬가지. 예, 그렇죠. 혹시 저도. 예, 역시 정치는 김혜김 팀킴. 네. 그죠? 우리나라 제일 많은 네. 그죠? 뭐 시만이 아니라 본관까지 따지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최고의 한 이슈는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그렇죠. 좀 두 분은 이 의혹을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데 김은지 기자가 이제 그 취재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어느 정도로 근거를 갖고 제기되는 의혹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건 충분히 언론에서 보도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통해 가지고는 자료들이 나오면서 팩트들이 하나둘씩 더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것은 좀 더 당사자의 해명과 의혹 부분에 있어서 해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장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 두 사람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의 부정이 있었냐라는 네.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그 경북대에서 진단을 받았던 부분에 의혹이 있느냐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의혹인데 우리 김만권 박사는 또 학교에 계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학교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이게 그 적나라해서 그런데요. 예. 뭐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사정을 완전히 모르고 뭐 확정된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뭐 이전에 제기되었던 문제와 이게 정말 크게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예, 오히려 뭐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윤석열 당선인은 팩트를 강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발언이나 이런 생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은지 기자는?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과 정치인 윤석열, 특히 대통령 윤석열은 달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이는데요. 당연히 그러한 팩트들을 수사를 해야지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이라고 하면 특히나 최고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수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과의 나오는 이해상충 논란 그리고는 어떤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검찰에 계셨어야 되는 거지. 부정의 팩트라고 하는 것만 강조해서 어떤 인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물리적으로 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검사 윤석열이 가장 잘하는 부분일 텐데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게 검찰 수사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법원이 확정 판결을 그렇죠. 해야 예. 확정이 되는 거죠, 사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이야기 나오는 조국 사태라고만 하더라도 그것은 3년 4년이 지나서야 마무리되는 일정들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따진다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이후에 뭐 임기를 끝내고도 나오지 않을 확정된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권 박사 동의하시는 거죠? 뭐 거의 100% 동의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정치와 법치가 다르고 이제 뭐 법치는 법대로 하는 거지만 정치는 법대로 하지 않더라도 법에 쓰여 있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국민의 뭐 정서라든지 그 상황의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이게 뭐 이렇게 팩트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국 그 장관 후보자 시절에는 바로 증거인멸을 할 수 있으니까 조사하겠다고 바로 검찰에서 정말 대규모 검사를 동원해서 조사가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지 지금 예. 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오늘의 본주제를 꺼내려는데 우리 김만권 박사가 먼저 지시하셨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의 화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그 말 그대로 정치적 자산 가장 1호 자산은 공정이라는 가치인데. 그다음에 이번 이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조민 씨의 경우고 비교를 하면서 이게 공정한 잣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팩트를 강조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모습과 처리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두 분은? 적어도 본인이 과거 했던 말과는 굉장히 좀 다른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자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본인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도 내건 슬로건 자체가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예 그 백도어에 붙어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는 실제로 검사 윤석열의 어떤 커리어를 본다면 전직 대통령, 전직 대법원장, 그리고는 재벌 총수 이렇게 할 것 없이 모두를 수사했던 그 모습들이 그 공정의 화신처럼 보이게 하는 칼잡이 이미지가 아주 강했거든요. 그것들로 일거에 그 야권의 대선 후보가 정치 신인으로서 됐었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제 최종 후보가 될 때 그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지지자들이 가장 환호했던 당선자의 수락 연설이 뭐였었냐면요. 내로남불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바깥에 사실 엄청 많은 지지자들은 아니었었고 일정 규모 수준의 지지자들이 와 있었는데 그때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지사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이렇게 지지자분들이 많이 와 있지 않았고요. 윤석열 당선자 지지자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 네. 그런 것도 약간 좀 대세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들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바깥에서 응원도 하고 이제 당선자가 누가 후보로 뽑힐지 굉장히 초조해하면서 보고 있는데 당선자가 이제 뽑히고 나서는 어떤 수락 연설할 때 내로남불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2-3번 정도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그렇게 환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이 감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꽤 했었던 기억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 그 김만구 박사님 또 정치 철학자이시니까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근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따라붙고 있는 공정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공정보다 오히려 공평이 더 맞는 개념 아닐까 싶은데.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공정성의 핵심이 지금 이 논의에서는 다 그냥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이게 공정성을 내로남불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논의에서의 공정성의 핵심은 내로남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로남불이 뭐 결국은 이 내로남불과 연관되어 있는 게 전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나의 특권은 정당한 것이고 너의 특권은 부패한 것이다라는 식의 논리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특히 또 그리고 우리 공정성 담론에 그냥 평범한 공정성 담론 논의에 들어가도 공정성 담론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도 특권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그게 공정성 논의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권 문제는 정말 이게 지금 현재 내로남불과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내로남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중잣대를 갖다 대지 않겠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많은 정치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중잣대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1984년이라는 작품을 썼던 조지 오웰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더블 띵크라 그래가지고 이중적 사고라 그래가지고 그런 엘리트들이 두 가지 상반된 신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두 가지 신념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에 따라 잣대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메두사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나는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맞습니다. 괜찮지만 쟤는 그렇게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주 엄정한 잣대를 대야 된다. 뭐 예, 이런 맞죠. 식의 사고들. 예,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내가 하면 소신이고 예. 네가 하면 아집입니까? 아집이죠. 그렇죠. 이제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죠? 사람이고 예.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사실 정치권에서 그런 사람들 꽤 봤습니다. 예. 실명은 말해, 실명. 뭐 여야 가릴 것 없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이 더블 띵크 이중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잘 방어하려고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중적 말하기라고 그러죠. 더블 스피커라고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부러 이야기를 모호하게 하기 시작하는 것. 근데 쉽게 변명을 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계산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실제로 정치에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평론가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는 아니 같은 한국말 쓰는데 이걸 꼭 해석을 해야 되나 싶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뭐 사실 거기엔 좀 언론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저 이야기를 저렇게 멘트로 써야 되나라는. 그러니까 맞아. 동의.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프레임 논쟁을 말했던 그 미국의 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뭐 이중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를 설명하면서 두 개의 세계관이 하나의 내에 존재하더라도 서로 겹치지 않는다면 삶의 영역에서 양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두 개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결코 자기를 위선자로 보지도 않는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세계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치 문제에서는 되게 진보적인데 예를 들어서 일상 가정산업 다른 문제에서 되게 보수적인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그런 거를 뜻하는 거라고 그런 것도 뜻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사안을 대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면 괜찮은 거고 남이 하면 뭐 안 괜찮은 거죠. 두 개의 세계관이 또 그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은 유형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가치의 척도가 또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이중잣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면 괜찮고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박기태 전 의장이 정말 말을 잘 만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딱 그 이야기니까. 내로남불. 그분이 원작자신가? 원래 그러니까 그분이 촌철로 되게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정확한 워딩은 자기 여자 관계는 로맨스고 남의 여자 관계는 스캔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그게 이제 시간을 흘러가면서 약간 좀 각색이 됐군요. 좀 더 명징한 문장으로. 그리고 이걸 제가 언론 찾아보니까 이걸 사자성어라고 표현했어요. 사자성어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사자성어로 이렇게 내로남불로 정식으로 표현된 거 뭐 전병헌 이 쓰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해외에도 수출될 정도로 실제 뉴욕타임즈에 그냥 영어로 내로남불에서 나왔습니다.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써서 고유명사 취급을 그러니까 뭐 재벌, 화병, 뭐 그러니까 외국 번역이 안 돼 갖고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쓴 게 몇 가지가 있대요.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거기에 내로남불이 그 반열에 오는 겁니다. 내로남불이 그 반열에 올랐죠.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한국 정치를 설명할 때 내로남불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해서 그대로 갖다 썼던 적이 있습니다. 아휴 참. 뭐 인간사 어디다 있을 일일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것을 그런 문장으로 표현해서 수출하게 된. 쥐네들은 쥐네 정치를 안 보는 거고. 그러니까요. 뭐 자기 여러 정치가 문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표현하게 된 것 같아요. 자기 정치가 원래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한 조지 오웰이 말했던 이중적 뭐 사고라든지 뭐 이중적 말하기라든지 뭐 이중적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공정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뭐 파고들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그 부르짖었던 공정이라고 하는 자신의 가치를 그 실천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를 하도록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고 수사 지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일단은 그 뭐 지명철이든 자진 사퇴를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사로 가도록 이렇게 물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생물과 같아서 하다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 수사를 하면서 사건들이 엄청 튀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사로 규명돼야지만 실제적으로 당사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후보자 자신도 의혹을 해소할 만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정말 부정의 팩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도 처벌돼야 되는 지점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2019년과는 좀 다른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튼 이것은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게 저는 좀 더 맞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검찰은 좀 정치권이 좀 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인사 문제를 좀 마무리하는 것이 더 보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2019년에는 인사청문회 직전에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청문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그렇죠. 여기에 사법 요인이 끼어들어 버리면서 이걸 왜곡시켜 버렸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없애버렸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바로 그 지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저는 그때 왜 그 지점에서 끼어들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그거는 결국은 정치의 역할과 어떤 법치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국가나 뭐 이런 데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사실은 정치가 우선 선행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 정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논의하고 서로 말로 풀릴 수 없을 때 그걸 최종적으로 법으로 해결하는 건데 그 최종적 수단을 제일 먼저 써서 소위 말해 최종적 수단을 쓰기 전에 쓸 수 있는 수단을 쓸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차단시켜 버렸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정치를 통해서 푸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를 통해 풀고 난 다음에 이걸 법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윤석열 그 당선자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그것도 또 부합하는 일이냐? 예, 그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제기된 의혹에는 범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럼 정책 해결과는 또 다르게 또 사법적인 부분들도 뒤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정말 최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거 피해가고 정치로 최대한 푸는 문제를 푸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전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쪽은 조사를 하지 않고 왜 우리만 조사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충분히 치고 나오고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저희가 인터뷰했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인권이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진 사퇴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수사 요청을 하는 카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그건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일거에 아무 그 의혹이 없다라고 어제 밝혔잖아요. 근데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밝혀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진 이상 계속 그 어떤 의혹의 시선은 걷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네. 심지어 경북대가 스스로 감사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교육부 밑에 있는 감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것이 시원찮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럼 결국은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일 텐데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수사기관에 털어주는 게 의미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 특히나 이제 그 진술 그리고 증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도 정확하게 진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신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 과정으로 기인되는 부분이 있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같은 수준에 넣을 수 있는지 정말 그건 정말 천지 차이죠. 말도 안 되는 차이. 어제 이제 후보자 스스로는 계속 이제 조사를 강조했는데 조사와 수사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럼요. 조사는 그 행정기관이 하는 것들이고 강제 수사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올 수 있는 증거와 물증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지점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맞물리는 지점이, 그래서 이제 현실 영역 들어가면 약간 복잡해지는 게, 결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은 수사로 기착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한다면 수사에 있어서 타이밍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사이에 증거를 없애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조국 청문회 국면에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던 명분도 그거였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일단 정치적 그 과정이 모두 종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사를 하든 말든 이렇게 되어버리면 증거인멸하면 어떨 거냐, 이 이야기를 또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빨리 사퇴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빨리 서로에게 좋지 않나. 당사자에게도 좋고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좋고. 저는 분명히 이 사태가 엄청난 부담으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시간을 끄면 끌수록 당선자에게 계속 불리한 사안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내로남불 사태가 일어나는 것, 특히 뭐 입시나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다 그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인맥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인맥, 그 사회적 인맥, 그걸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사회적 자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회적 자본은 늘 건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남이 가진 사회적 자본을 쓰면 그걸 부패로 생각하는 성향이 사람들 사이에 엄청나게 널리 퍼져 있거든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이중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이중적 심리고요. 저희들이 그게 가장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심리가 어떻게 보면 당선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엄청나게 기여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당선자를 대통령으로서의 힘을 약화시키는데도 엄청나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문제는 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처리할수록 윤 당선자에게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팩트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 이제 문제로 협착증이라고 하죠. 그 문제로 이제 그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군대 현역 2급을 받았지만 몇 년 만에 4급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5년간 의료비로 쓴 돈이 15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도 5년간 의료비는 15만 원 정도 드는데, 군면제를 받을 만큼 심각한 이 질병을 있는 분들이 지난 5년 동안 의료비로 쓴 게 15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일반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요. 직관적으로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그리고 이 정성평가에 있어서 구술평가가 이제 아버지 지인으로 있는 그 고사장에서만 만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시험에서 경북대 그 시험 학생이 1등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1고사장, 2고사장에서는 다 만점 받았는데, 그 따님이 3고사장 거기서는 만점을 못 받았대요. 60점 만점에 57점 받았다라고. 그건 아까 나오거든요. 우리 이재태 교수 인터뷰한 거 약간 또 결이 다른 얘기인데, 3고사장은 주로 추론 시험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답 비스무리한 게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그 따님만 뭐 그런 정답 비슷한 걸 맞추실 수는 있을 텐데요. 그 유일하게 거기서 만점을 받은 사람이고, 심지어 전체 총 만점을 받은 사람도 그 고사장에서는 57점
6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 고사장의 선생님들은 이제 아버지 지인과 다 연관되어 있고 두 명은 논문 공저자고. 예, 근데 이제 어제 후보자의 해명은 그게 이제 랜덤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는 했지만요. 예. 그 경북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160명 전임 교원 그러니까 교수 중에서 128명이 경북대 의대 출신이라고 해요. 80%.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애초에 어떤 이야기를 강하게 하지 않았어라도 알아서 잘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편입 전형할 때 이제 그 딸이 전형할 때는 아버지가 부원장이었고 네. 아들이 전형할 때는 뭐 원장이었던 네, 맞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해충돌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충돌 뭐 이렇게 여지가 너무나 깊어서 사실은 이게 누구나 다 의심스럽게 그냥 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황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두 분은 그 공이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나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명철이든 자진 사퇴를 해서 다 자진으로 보겠습니까? 아무튼 그 순간에 내가 인사를 잘못했다는 공인이 되어버리니까 이래나 저래나 부담은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인의 사과라고 하는 게 그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게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이다라는 걸 빨리 저는 싸게 먹힌다? 예, 정치인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고는 일어났고요. 결국 그 사고 이후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또 국민들은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결국 실수와 판단 미스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고에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내가 실수했다 이번에 잘못 판단했으니까 이것들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나는 잘못이 없고 내가 뭐가 다르냐 내가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사람을 믿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다른 이야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공짜는 없고 예. 어차피 비용은 지불되는데 어차피 이게 제일 싼 방법이다. 예, 사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박사님 말씀처럼 결국 비용은 더 치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에 그 주요 일간지 특히 보수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6.1 지방선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사설에서.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사퇴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강조했는데 지금의 어떤 수업료라고 하는 게 그 지불료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번 그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그 인수위 평가만이 아니라 당장의 선거와도 연관돼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사과는요, 이렇게 빨리 하면 진심처럼 느껴지지만 질질 끌면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늦게 하는 사과일수록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그 아무런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빨리 실수는 빨리 인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말씀이 오늘은 뭐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정적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근데 사법적 문제를 피해가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자진 사퇴 후 수사 요청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정답에 가까운 해법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진 사퇴를 하는 순간에 정치적 과정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사 요청이라는 것도 본인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수사의 정치성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그게 가장 최적의 카드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네요. 정리하자면. 네. 예, 뭐 저도 이제 김은지 기자님도 그런 요점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저도 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수사와 조사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뭐 이게 될 수 있으면 저는 정치 과정에서 풀어야만 하는데 이제 이것이 앞 케이스와 비교가 되면서 우리가 정말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똑같은 스탠다드가 적용이 된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스탠다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고, 이 사례에서 어긋날 경우에는 사람들이 앞으로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믿지 않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거다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돌발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자들이 그걸 이분한테 여쭤볼지가 저는 궁금한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들이 보통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정호영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장관이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할까도 궁금하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도 되게 궁금한데, 우리 같은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가늠이 되는데요. 당연히 가늠이 기자 돼? 입장에서는 질문을 할 거고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비슷한 류의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가냐면 당선인 신분에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죄송합니다. 지명자 신분에서는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장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보여드리겠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앞선 다른 그런 류의 질문에서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명자 신분에서 뭐 또 다른 사안에 대한 거침없이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이중 그렇죠. 인간이라는 모두가 가지고 거죠. 수 있는 그런 것들일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사안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지명자 자신에 대한 이 지명은 또 옳은가에 대해서 논란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논란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자기가 검사 시절에 적용했던 잣대를 그대로 갖다 대는 게 여기 케이스도 갖다 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과거의 발언과 친한 사람을 중용한다는 행위에는 매치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과거에도 윤석열 당선자는 지금의 모습과 비슷한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정과 상식 그리고는 무소불위의 칼잡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기존의 정치 문법과 좀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윤석열 후보자도 당선자도 자신과 바깥을 나누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여야로 나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명징하게 저 사람은 누구 편? 이 편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 조직과 내 주변 사람들과 그 외를 나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검찰총장 된 다음에 인사 이런 거. 뿐만 아니라 본부장 리스크라고 해서 그 리스크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반응도 충분히 그런 지점들이었거든요. 본부장이라고 하면 본인 리스크 그리고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였는데요. 본인 리스크의 핵심이 검찰 조직을 감쌌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제 한동훈 지명자와 관련돼 있는 채널A 사건 그리고 또 그 윤우진 사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검찰 조직을 감싸면서 생겼던 본인들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일종의 내로남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보통의 여야 그러니까 정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검찰 조직과 나를 비롯한 것들과 외로 보면 윤석열 후보자도 과거부터 이런 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이 있다라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김만고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기자님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던데 정파적으로 사람을 나누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정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못할지 모르겠지만 검찰 조직 내에서 확실히 자기 사람과 아닌 사람은 따로 챙겼던 사람이다. 그건 되게 명백하다. 그래서 뭐 이게 약간 검찰 조직 내에서 자기 사람들한테 형님처럼 취급받았고 그리고 뭔가를 사람을 챙기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서 신임을 받은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았지만 내 그 후배들이 나한테 충성하는 걸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당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한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따라붙는 말이 뭐냐면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는 굉장히 이어서 보면 윤석열 후보의 인사관 당선자의 인사관이 그대로 보이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지만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윤석열 당선자가 좀 의문을 해소해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만고 박사님이 조지 5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중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이거 이 모든 거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들은 옳고 남이 할 때는 내가 하는 만큼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심리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누구나한테 다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백하게 그 비교를 하면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 레이코프의 말에 따르면 객관적인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중적 개념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자기가 판단하기보다는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좀 그 자신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을 뭐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춘풍추상은 일장춘몽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사람이라면 또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범부들의 어떤 일상적 행위와 똑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정치 영역에서 그럼 도대체 뭐를 보여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완전히 그 허무로 이제 가게 되는 거니까 요것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내로남불은 끊임없는 악순환인 거잖아요. 악순환은 끊어야 되는 건데 누가 어떻게 끊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그다음에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